자, 지난번에 빅뱅부터 해서 쭉 봤었는데, 그죠? 자, 그거에 이어서 별 얘기 나오는 얘기가 하나 더 있어서 프린트가 하나 더 있죠. 추쌤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같이 봅시다. 자, 그래서 보시면 1페이지부터 볼게요. 준비됐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이라고 해서 사람의 몸은 뼈, 근육, 혈액, 털 등 다양한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밑에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읽을 때 여기 말고 뒤에 가면 탄수화물, 여러분들 탄수화물 아마 이번 시험 보면 안 들어가지. 탄수화물 얘기 들어가나? 들어가나? 거기서 나오는 거하고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물질이라고 물어보는 건 얘기가 달라요. 우리가 여기서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수소, 산소 얘기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는 산소가 될 거고 그 다음 탄소, 수소 요런 순서가 되겠죠. 그지? 근데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물어보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뭐야? 물이겠죠. 그지?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요 순서로 간단 말이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를 물어보느냐 물질을 물어보느냐는 얘기가 다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요 1학기 파트에서 1학기 이제 특히 중간고사 파트에서 이제 주로 물어보는 건 아마 원소 얘기를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런 걸 주로 물어볼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뭐 이걸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산소, 탄소, 수소 정도 보통 1, 2, 3등 정도까지만 외우고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치? 그리고 비율도 뭐 외워둬서 나쁠 건 없겠지만 못 외운다고 해서 뭐 문제를 못 풀 건 아닙니다. 순서 보통 물어보면 크기 정도, 순서 정도만 물어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우주의 구성 원소 나와 있는데 자, 사람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우주에서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뭐야? 수소고 그 다음에 헬륨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성 비율은 보통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량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수소와 헬륨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지구를 구성하는 건 어떻게 돼요? 지구를 구성하는 건 철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산소, 규소 뭐 요런 이제 순서로 지나갈 거고 그 다음에 지각을 구성하는 거에서는 여기서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요 순서로 이제 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순서들을 좀 같이 알아둘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봐두시면 되고 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밑에 나와 있죠. 맨 밑에 이제 다른 학교는 잘 하진 않는 건데, 그치? 그거 참고로 한번 알아둡시다. 자, 대기를 구성하는 거에서는,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뭐 질소와 산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겠지. 그죠? 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지각에 지구 전체 질량의 약 1%를 차지하는 지각은 구성 원소 중에 학교에 철하고 산소라고 얘기를 해줬니? 산소하고 규소겠지.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잘못 얘기한 거지. 산소, 규소가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멘틀과 핵에 지구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멘틀과 핵은 철, 그 다음에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로 이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되어 있고 산소는 2등이긴 한데 보통은 이제 지각에 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중에 좀 많이 있고요. 자, 그 다음 걸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 자, 거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래프는 좀 잘 봐두시고요. 뭐 그래프 나온다 해도 거기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뭐 문제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철이나 산소 이런 거에 이제 뭐 가나 혹은 A, B 이렇게 해서 가려져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찾아내는 게 이제 문제 나올 거고 사람의 주요 구성 원소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 물질로는 약 70% 정도가 물로 되어 있죠. 이때 이제 각각의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자 산소가 사람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게 산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는 뭐냐면 얘가 반응성이 커요. 산소는 반응성이 큰 편입니다.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물질들과 결합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뭐 물뿐만 아니라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부분 이 산소들이 다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의 경우에는 자 얘도 반응성이 뭐 작은 건 아니지만 근데 얘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탄소는 다른 원자 4개와 결합이 가능해요. 산소는 참고로 산소는 결합을 2개밖에 못하지만 탄소는 결합을 4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놈들과 결합이 가능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들 중에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그런 얘기들을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아주 작은 미생물에서 사람까지 식물과 동물 그 종류에 상관없이 비슷하다. 물을 제외하면 산소의 비중이 줄어들어 생명체의 구성원소 탄소가 가장 많다. 그죠? 우리 몸에서 산소가 가장 많은 이유는 당연히 우리 몸의 3분의 1을 물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겠죠. 그래서 산소를 제외하면 탄소가 가장 많고 자, 생명체만의 복잡한 생명 형성과 특성은 결합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자, 고분자를 형성해서 유기물로 합성했을 뿐이지 전혀 새로운 물질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기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참고로 한번 보시면은 유기물이 뭐냐 하면 이게 탄소화합물이에요. 유기물이 탄소화합물이고 자 보통 애들이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애들이 유기물이 다 생명체인 줄 알아.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맞지? 그러니까 유기물 즉 탄소화합물이 있고 그 안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예를 들면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등등이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애들 있죠. 그걸 생명체라고 하진 않잖아. 걔네도 이런 탄소화합물이에요.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뭐 합성 섬유라든지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탄소화합물에 해당을 합니다. 하지만 걔네들을 우리가 생명체라고 하진 않죠. 그지?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대부분은 유기물로 되어 있지만 많은 것들이 유기물로 되어 있지만 유기물이 곧 생명체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맞지? 그래서 자,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과정들을 한번 보시면 빅뱅 후의 처음 3분 동안에는 수소, 헬륨 그리고 약간의 리튬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 자, 거기 리튬에다가 동그라미만 쳐놓읍시다. 별표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 참고로 얘기를 하면 이게 저번에 한번 서러벌에 누구가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그 별 내부에서 그 수소핵 반응을 해 핵융합 반응을 해서 이제 뭐 헬륨도 만들어지고 헬륨의 핵융합 반응에서 탄소도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죠. 근데 별 내부에서는 리튬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리튬은 언제 만들어졌냐? 지금 빅뱅 하면서 우리가 보통 빅뱅하고 만들어진 게 여기 있던 수소와 헬륨 얘네들이 빅뱅 하면서 만들어진 애들이죠. 근데 저게 만들어질 때 약간의 리튬이 같이 만들어졌어요. 그 리튬이 현재 있는 겁니다. 맞지? 참고로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요 리튬 얘기는 다른 학교는 안 하는 얘기거든. 선생님이 학교 프린트라는 거 지금 처음 봤어, 용화여고에서. 그러니까 요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알았지? 그래서 나머지 무거운 원소들은 그 이후에 별에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별이 초신속 폭발할 때 만들어지겠죠. 그치? 그래서 별의 탄생과 진화 맨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자, 성간 물질들이 있고요. 먼지, 티끌 같은 것들이 가스구름을 형성하게 되고
얘들이 성운을 만들어서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원시별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면서 1000만 K를 넘어가게 되면 주기혈성이 되면서 별이 탄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자, 성강물질. 자, 성강물질이라는 건 별과 별 사이를 채우고 있는 기체와 먼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밀도가 굉장히 낮겠죠. 그죠? 별과 별 사이 굉장히 넓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밀도가 굉장히 낮고요. 온도나 그 다음에 온도도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래서 넓은 영역에 걸쳐서 많은 양이 퍼져 있을 거고, 자, 물론 이게 우리 은하 전체에서 보면은 질량이 크지만, 이게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밀도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얘네는 비균질 분포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위치에 따라 밀도가 약간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주 배경 복사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 대체로 고르다. 완벽하게 고른 건 아니죠. 어딘가는 고르지 않은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얘네가 비균질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 밀도가 큰 곳에서 중력이 크게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중에 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성운은, 자, 성간물질 중에서 주변보다 밀도가 높은 영역, 성간물질보다는 밀도가 높은 구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밀도가 낮아서 중력이 약했는데, 이제 뭐 하면서 주변에서 초신성 폭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압력 때문에, 그치? 밀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야. 밀려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나중에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원시별은, 자, 고밀도의 기체 덩어리고 중력 수축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증가하는 거죠. 다시, 자, 얘들아, 별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뭐 때문에?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원시별에서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중심부에서 중력 수축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별일 때와 별일 때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달라요. 알았죠?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1000만 K 넘어가면 주기혈성 된다는 얘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 자, 수소 원자 4개가 얘는 수소 원자 4개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원자끼리 결합하는 게 아니라 원자 핵들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거기 쓰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그냥 원소기호로 씁니다. 수소 원자, 헬륨 원자 얘기하는데 나중에 뭐 전자 결합하면 원자가 될 거니까. 얘네가 왜 온도가 1000만 K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이게 원래 얘네는 어떤 상태로 있었겠어요? 수소 원자 핵의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있었겠지, 그죠?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이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요. 누구만 남아? 수소 원자 핵만 남겠지,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플라즈마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양 내부가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 핵이 돼서 이 원자 핵들이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 핵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원래 원자 핵들이 이렇게 결합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 쓸 때는 거기 있는 것처럼 이제 수소들이 만나서 헬륨 원자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될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질량 결손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질량 결손이라는 결손된다는 게 뭐야? 감소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질량이 감소해요. 그래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면 감소한 질량이 뭐로?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열에너지나 빛에너지로 바뀌겠죠. 했나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숫자들까지 생각해 볼 때는 숫자들까지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그 숫자를 이용해서 문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숫자를 이용해서 숫자까지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질량이 감소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있나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핵융합 반응하는 거에 대한 이제 뭐 얘기하고 뭐 양전화 얘기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이제까지 뭐 그게 문제 나왔던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학교 선생님이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싶었던 것 같아. 그치? 자, 넘어가시면 자, 적색거성 얘기가 나오죠. 자, 적색거성은 자, 이 수소행융합 반응이 끝나면 그죠? 이제 주기혈성에서 이게 끝나겠지? 그럼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나고? 중력수축이 일어나고 중력수축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올라가죠. 그런데 주변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주변부에서는 이제 팽창이 일어납니다. 팽창이 일어나니까 별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죠? 그래서 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자 팽창을 하니까 별의 크기가 커진 건 뭐 그렇다 쳐. 근데 왜 적색이냐? 중심부가 있고요. 요렇게 주기혈성이 있었는데 중심부는 뭐 할 거고 수축을 할 거고 주변부가 팽창을 해서 이렇게 커질 거예요. 뭐 더 커지겠지 사실은. 그지? 근데 이게 커지면 중심부로부터 표면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돼? 거리가 멀어지겠지. 그죠? 거리가 멀어지니까 요 표면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지.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 그게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태양도 어때? 태양 지금 주기혈성 단계죠. 태양도 중심부의 온도는 약 1500만 K 정도가 돼요 지금. 그런데 얘 태양의 표면 온도는 얼마야? 약 6000K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심부로부터 거리가 표면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지? 그래서 자 요렇게 거리가 멀어지니까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고, 그다음에 너희 그 문제 풀었던 거 중에 우리 그 영어 여고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밝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있는데 주기혈성에서 거성이 될 때 밝기는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다른 학교 문제지만 하나 있었거든. 밝기는요 크기하고 비례관계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 밝기는 더 밝아지겠지. 그죠? 요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자,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변하면 중심부의 헬륨이 수축해서 중심부 온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치? 이 수소행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 주변부에서는 그치? 수소행융합 반응을 하게 되고 바깥측이 팽창을 하게 된다.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붉은색으로 변해서 적색거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적색거성 이후의 진화 과정들을 보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은 탄소핵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끝나죠. 그러면 얘가 팽창하면서 그 팽창한 주변부가 팽창해서 주변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그게 행성상 성운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폭발보다는 팽창해서 퍼져나간다고 봐야겠지. 폭발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심부는 모여서 백색 외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은 자, 뭐를 하니?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이제 그때 만들어지겠지.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과정에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한번 보시면, 자, 거기 순서 좀 잘 알아두세요. 순서 잘 알아두시고, 자, 학교에서는 뭐 소행성띠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줬나 본데 뭐 참고로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일단 봅시다. 자, 태양계성운 동그라미 치시고요. 태양계성운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원반 모양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원시태양 미행성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태양 원시행성. 오케이? 그림도 뭐 잘 나와 있진 않지만 그림도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체크를 좀 해두시고, 순서 맞추는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치? 자, 왜? 그래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은 뭐
표로 해서 여기 나와 있죠. 각각의 특징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계 성우는 자,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지만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위치하죠. 태양이 거기 위치하니까 처음에 태양계 성우도 거기 있었겠지. 초신성 폭발로 수축해서 밀도가 커지면서 거기에 중력 수축이 일어날 겁니다. 회전도 이제 그때 하겠죠. 원반 모양의 성운이 형성이 되고, 그치? 수축하면서 서서히 회전하기 시작하고 원심력에 의해서 원반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원시태양과 미행성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원시태양이라고 하는 게 아까 했던 원시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암석덩어리들이 만들어지겠죠. 미행성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에 있던 원시별은 주별성이 되겠지. 그게 이제 태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회전하던 미행성들이 합쳐져서 얘네가 뭐를 원시 행성을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들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만들게 되고요. 각각의 특징들을 좀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 지구형 행성이 목성형 행성보다 크게 나타나는 거 몇 가지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런 평균 밀도, 그 다음에 자전 주기,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진 않지만 녹는 점, 그죠? 녹는 점도 지구형 행성들이 목성 행성보다 크게 나타날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뭐 목성에 있는 위성이나 토성에 있는 위성도 얘기를 해줬니? 내가 볼 때 그냥 학교 선생님이 그냥 자랑인 것 같아 그냥. 그치? 그리고 어느 곳에서 문제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면 교육청에 신고해. 교권 범위를 넘어갔다고. 눈빛이 진짜 신고할 기세인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페이지에 지구의 형성 한번 봅시다. 자, 지구의 형성도 일단은 그 밑에 보시면은 그 4칸짜리 그림 있죠. 그림 잘 안 보이지만, 야, 거기 마그마 바다 혹시 원시 지각의 형성하고 그림이 뭐가 다른 거야? 지금 이걸로는 구분이 안 된다. 하여튼 순서 좀 잘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 시험지에 나오는 그림들이 이렇게 해상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뭔 그림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집에 있는 그림들은 너무 해상도가, 학교 시험지 너무 해상도가 떨어지면, 그치? 용어하고는 시험지를 공개 안 하잖아, 그지? 그래서 시험지에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다 넣는데 너무 해상도가 떨어지면 다른 학교에서 나왔던 좀 괜찮은 걸로 선생님이 바꿔서 집어넣기도 했거든.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좀 잘 봐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1번. 자, 미행성체들이 충돌하고 그러면서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탄생한다. 요 순서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그림 보시면은 원시 지구하고 그 다음에 그 지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구가 처음부터 지금 같은 크기를 가졌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크기가 작았는데 이제 미행성체들이 계속 충돌하면서 크기가 점점 커졌겠지, 그죠? 그래서 크기가 점점 커졌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 안 하는 얘기를 조금 보면, 자, 앞에 지워요. 다른 학교에서 안 나왔던 얘기가 뭐가 있냐? 초기에, 자, 이 원시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치? 자, 이때 초기에 온도가 왜 올라갔니? 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이제 미행성체 충돌, 그 다음에 지각 자체, 땅덩어리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산 활동, 그 다음에 우주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우주선, 입자들이 이제 들어오는 걸로 얘기를 했었고,
완자나 이런 데도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이 예시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 학교 프린트에서는 자, 여기에다가 뭐가 주가 돼 있니? 일단 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 첫 번째로 미행성체가 충돌하고요. 충돌하면 당연히 열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자,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때 대기는 원시 대기라고 하겠죠.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른데 이때 수증기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얘네 때문에 온실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초기 그 원시 대기에서는 이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얘가 질소 얘기하는 거고요, 얘가 이산화탄소 얘기하는 거고, 얘가 산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산화탄소가 어때?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원시 대기에. 그러니까 온실 효과가 어떻게 돼? 굉장히 컸겠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금성 있잖아, 금성. 금성이 온도가 어때? 수성보다 더 멀리 있지만 표면 온도가 더 높아요. 왜? 금성은 주변 그 대기가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실 효과 때문에 금성의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구도 처음에는 원시 대기일 때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원소들이 다 안정된 상태로 있는 건 아니에요. 원소들 중에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빅뱅 배울 때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거 배웠죠. 그지? 이제 그런 이제 거기에 있는 중수소나 삼중수소 같은 애들이 근데 실제로 보면 대부분 다 그냥 수소지 중수소나 삼중수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지? 왜 적냐하면 얘네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라서 그래. 그래서 걔네들은 그 상태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수소 상태로 변합니다. 근데 변할 때 뭐 해야 돼? 중성자나 이런 걸 내놓겠죠. 왜? 중성자가 더 많아서 중수소나 삼중수가 된 거니까. 그러면서 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네가 붕괴하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 분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땅에, 그러니까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그 물질들 중에 불안정한 물질들이 안정된 상태로 변하는 걸 얘기합니다. 핵융합하고 다른 거예요. 맞죠? 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핵분열이 발생하면서 이제 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다른 학교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건 같이 알아둘 필요가 좀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그 여기 요 그래프 얘기 나온 김에 요 그래프 얘기 마저 한번 하면, 자, 질소는 반응성이 작은 편이에요. 반응성이 작다는 게 무슨 뜻이니?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반면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산화탄소가 줄어든 이유는 뭐 때문이니? 원시바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시바다에 뭐가 돼서? 용해가 돼서 그런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아예 안 녹는 건 아닙니다. 내리는 빗물을 통해서도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일부 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원시바다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잖아, 표면을 덮고 있는 대부분이 바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용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쭉 줄어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산소가 이때부터 증가하죠. 자, 산소가 증가한 거는 뭐 때문에 그래? 그치, 광합성 하니까, 그죠? 산소가 증가한 거는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가 증가를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가 증가하다 보면
그치? 나중에는 산소가 더 많아지겠지. 그럼 나중에 뭐도 만들겠어? 오존층도 만들게 돼요. 조심할 거는 산소 만들자마자 바로 오존층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산소가 충분히 쌓여야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알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고, 오존층이 만들어져야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육상생물이 나타날 수 있죠. 하나 참고로 더 알아둘 건 뭐냐면, 얘들아, 여기에서 광합성을 시작했잖아? 그럼 이때 생명체가 나타난 건가? 아니지. 생명체는 그 전에 나타나야지. 그죠? 그래서 그 생명체들 중에 광합성을 하는 애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광합성을 시작한 거고.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도 같이 알아둡시다. 다음에 이제 규산염 얘기 나오는데, 규산염 얘기는 넘어가시고,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저기 어디야, 직전 대비할 때 하도록 합시다. 지금 안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봐야지. 어느 게 먼저? 이게 먼저지? 주기율표 나와 있는 게. 요거. 앞에 지워요. 앞에 지우고. 주기율표 나와 있는 요 프린트 먼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자, 원소하고 그다음에 뭐 화합물, 호전소 물질, 뭐 원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생님이. 일단 원소라고 하는 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치?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자, 분해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 원소라는 말은 보통 언제 쓰니? 종류를 나타낼 때 우리가 사용을 하죠. 예를 들면 거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자, H2O다 라고 하면 얘는 원소가 몇 가지로? 두 가지로,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지. 이럴 때 우리가 원소란 말을 쓰는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얘는 종류를 나타내는 거니까 당연히 나눠지는 게 아니지. 그죠? 한 종류면 한 종류고 두 종류면 두 종류지. 그지? 0.2종류 이런 건 말이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그치? 자, 반면에 원자라는 말은 우리가 입자, 예를 들어 뭐 전자, 쿼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자들을 얘기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치?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치?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단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 그렇다고 얘네를 기본입자, 말은 왠지 읽어보면 기본입자 같지만 얘네를 기본입자라고 하는 건 아니죠. 기본입자는 뭐야? 쿼크하고 전자 같은 애들을 우리가 기본입자라고 하는 거지. 그죠? 됐나요? 무슨 말이냐면 그 쿼크나 이런 애들이 모여서 자, 양성자를 만들고 중성자를 만든단 말이야. 근데 걔네가 만든 양성자나 중성자가 쉽게 해서 수소에 있는 양성자나 헬륨에 있는 양성자나 다른 게 아니잖아. 그죠? 그 양성자가 몇 개 모였냐가 달라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게 한 개 모였냐, 두 개 모였냐, 세 개 모였냐에 따라서 그 모여있는 입자의 종류는 달라지는 거지. 수소, 헬륨, 리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자는 뭐야?
종류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여기 양성자 하나 있다, 여기 양성자 두 개 있다고 해서 여기 양성자랑 여기 양성자가 다른 건 아니라고, 같은 거라고. 근데 양성자 하나가 있는 입자와 양성자 두 개가 있는 입자는 다른 입자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원자는 종류가 나눠지지, 양성자는 종류가 나눠지진 않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런 물질을 구성하는 애들 중에서는 원자가 가장 작은 단위라는 거예요. 그걸 깨면 양성자가 나오긴 하지만 양성자를 가지고 물질을 구성한다고 얘기하진 않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원자는 보통 우리가 뭐를 개수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원자 몇 개? 3개로, 그죠?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3원자 분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말이야? 원자 3개로 되어 있는 분자다, 이런 뜻이야. 됐나? 원소와 원자가 어떻게 좀 다른지, 그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화합물, 호돈수 물질 나와 있는데, 그치? 자, 무슨 말이냐면 물질의 종류를 나눌 때, 자, 원소가 있고요, 화합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소를 원소 물질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치? 무슨 말이야? 뭐야? 한 종류일 때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야? 한 종류로 되어 있는 물질, 예를 들면 나트륨, 염소, 이런 애들. 자, 화합물은 2종류 이상으로 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2개가 아니야. 2종류 이상이야. 2종류. 그래서 NaCl 이러면 이거는 화합물이 되는 거야. 2종류 이상이니까. H2O 이러면 이거는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이렇게 물질의 종류를 이제 구분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주기율표 연을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고, 비금속이니까 조심해. 수소는 비금속이니까 조심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수은하고 브로민에 동그라미를 쳐줬네, 학교에서. 이거 보는 거예요. 거기. 자, 수은하고 브로민에 동그라미를 쳐줬네요. 당연히 왜 그러겠어? 액체니까, 그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원자의 구조에 원자 왼쪽 아래와 왼쪽 위에 숫자들이 써있죠.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뭐를? 원자 번호를 나타내는, 그죠? 왼쪽 아래에 있는 숫자들은 없어? 이거 없어? 자, 그걸 봅시다. 왼쪽 아래에 있는 숫자들은 이제 양성자수, 그 다음에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이니까 전자수를 나타내기도 하겠죠. 그다음에 왼쪽 위에 있는 숫자들은 뭐를? 자, 질량수라고 해서, 그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나타냅니다. 아까 그치? 어떤 애가 선생님한테 학교에서 원자량이라는 걸 배웠나봐? 원자량은 어떻게 구하나요? 물어봤는데, 원자량은 구하는 게 아니야. 원자량이라는 건 원자의 질량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그 멘델레프나 듈렌즈가 그 옥타브 규칙이나 아니면은 그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 때 원자량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원자량이라는 건 원자의 질량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구하는 게 아니야. 외우는 거야, 그냥 그거.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다 외워, 그지? 그래서 여기 얘 질량수죠, 질량수. 이름이 괜히 질량수가 아닐 거 아니야. 얘가 원자량하고 비슷해요. 같진 않습니다. 질량수하고 원자량은 비슷하긴 한데, 값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그치?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원자량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2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이과 관련해서 화학원에서. 그 통합과학에서는 요거를 그냥 질량이라고, 원자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원자의 질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이 괜히 질량수가 아니니까. 알겠지?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근데 학교 조금 특이한 거 했네. 자, 오른쪽 위에 여기에 이제
하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전이라고도 하고 그냥 전하라고도 해. 그게 그거야. 자, 무슨 말이야? 전자의 출입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그죠? 이온 될 때 표시하는 데잖아,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온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자 핵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표시하는 게 뭐를? 전자의 출입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표시하는 숫자가. 아무것도 없으면 당연히 전자가 이동하지 않았다, 출입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자, 전자 껍질 나오는데 전자가 운동하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치? 자, 원자 핵이 있고요. 우리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원자 핵에서 멀어질수록 뭐가?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자 핵에서 요만큼 R만큼 떨어진 요 지점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있겠지. 근데 요게 R1이라고 합시다. 요 지점에서 갖는 에너지와 똑같이 이쪽 방향으로 R1만큼 떨어진 요 지점에서 갖는 에너지가 어떻겠어? 같겠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도 마찬가지고 이쪽 방향으로도 마찬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반지름으로 하는 요렇게 원 궤도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전자는 요 원 궤도에서 요렇게 뭐하고 있다? 원운동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 요만큼 이번엔 R2만큼 떨어진 요 지점에서 갖는 에너지는 또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으로 R2만큼 떨어진 요 지점에서 갖는 에너지가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걸 또 반지름으로 하는 요런 원 궤도가 그려질 거고, 전자는 요 원 궤도에서 마찬가지로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 거리만큼 떨어진, 즉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에너지를 갖는 전자만 존재한다는 거야. 요 중간에는 전자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전자 껍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전자는 원자핵에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차례로 채워지게 되고요. 각 전자 껍질에 최대로 배치될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참고로 원래 각각의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뭐 세 번째, 네 번째 껍질 이렇게 가겠죠. 이때 들어가는 원래 전자 껍질 개수 세는 방법은 이거예요. 2n 제곱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n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18개. 네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32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개수 얘기하는 거고, 전자가 들어가는 순서는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네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가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 18개 들어간다며. 그러고 나서 여기에 10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전자가 들어가는 순서가 요렇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여기 32개 들어간다며. 근데 그 전에 여기에 6개 먼저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나머지 24개가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면 전자 들어가는 순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오케이? 2n 제곱을 벗어나진 않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게 원자 번호 어디까지? 20번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거기에다가 전자 껍질 들어가는 순서를 2개, 8개, 8개 요렇게 해주신 겁니다. 이해됐어요? 학교 선생님 그렇게 해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원자과 전자. 자,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치? 얘네가 뭐를?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쳐야 돼. 거기 당구장 표시 있는 거 있지? 2개 다 별표 치세요.
당근점 표시인 거. 이건 서술형도 문제 잘 나올 거고 객관식도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화학 반응에 참여해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고요. 같은 쪽에 있는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와 같으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겁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수소 같은 경우에. 자, 원자들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앞에 거 잠깐 지우고 볼게요. 여기다 볼까? 이렇게 원자 번호 가면 수소, 헬륨 갔다가 어디까지? 10번까지 요렇게 증가했다가 다시 10번 되면서 쭉 감소했다가 네온 0이잖아, 그지? 그리고 다시 증가했다가 다시 쭉 감소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주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거. 그래서 일정한 성질이 반복된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거의 두 번째 당근점 표시에 있는 얘기가 요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요런 그래프, 요런 그래프가 나오고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니? 원자과 전자수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죠?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하고 그 아마 그 새로 나눠주신 알칼리 할로젠 요거 나눠주신 거는 우리 그 직전 대비 때 합시다. 직전 대비 때. 알았지? 하나만 더 할게요. 조금 이것도 이제 다른 학교에서 안 하는 거라서 하나 더 해야 돼. 자, 문제 2번에 나트륨 원자의 전자 배치는 하고 나와 있는데 그 얘기를 좀 볼 거예요. 아마 학교 선생님이 요구했던 답이 있었던 것 같아.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그 전자 껍질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이 있죠. 자, 이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은 보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보어가 이걸 만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껍질을 K 껍질, L, M, N 이런 식으로 껍질마다 이니셜을 매겼어요. 알파벳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껍질은 O 껍질이 되겠죠. 자,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나트륨의 전자 배치를 그려라 그러면 이거 그리면 돼요. 그 오른쪽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 있는 거 그리면 됩니다. 근데 자, 전자 배치를 써라 이러면 이걸 그림을 어떻게 써? 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자, K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들어가 있죠. L 껍질에 전자 몇 개? 8개 들어가 있지. M 껍질에 전자 몇 개? 1개 들어가 있죠. 이게 그 전자 배치 그림을 우리가 텍스트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서 염소를 한번 볼까요? 원자번호 17번이죠? 그럼 여기 그리는 거 당연히 그릴 수 있겠지. 2개, 8개, 7개 쓰면 그리면 되잖아. 그지?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7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요게 전자 배치를 우리가 텍스트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림 그리는 건 뭔지 알죠? 그 위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되는 거고 중간에 있는 것처럼. 됐나?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좀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그 알칼리 할로젠 그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는 우리 저희 직전 대비할 때 그때 같이 또 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수고했어요.